최근 1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물가.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심각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월스트리트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는 통화제도 분석가 제임스 리카즈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부채, 인구, 통화정책, 정치, 공급, 이 5가지 요인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30조 달러라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의 빚이 있고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A라는 사람이 더 위험한 상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소득이라는 것을 같이 본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A는 연봉이 2억이고 B는 연봉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A는 5년이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B는 50년을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빚이기 때문에 B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부채를 볼 때도 경제적인 능력과 부채의 수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수치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9%인데요. 이것은 무려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은 사상 최고치의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은 인플레이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경제 문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15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정부 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요. 1800년대 이후 130%를 초과한 그 모든 국가는 결국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용인하거나 혹은 강제로 일으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잉? 물가가 상승하는 게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억을 대출받아서 짜장면집을 차렸다고 칠게요. 짜장면 한 그릇을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이 됐더니 물가가 폭등을 해서 짜장면 한 그릇에 1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나의 빚은 짜장면 10,000그릇 정도의 가치였지만 오늘 나의 빚은 고작 짜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가치로 크게 하락한 거죠. 숫자로만 보면 대출은 그대로 1억 원이지만 돈의 가치가 10,000분의 1로 떨어지면서 부채의 가치도 10,00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모든 경제 주체 중 가장 큰 채무자는 바로 정부예요. 정부는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서 조금씩 부채의 가치를 낮추려고 해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가보면 대문짝만하게 쓰여있는 단어가 바로 물가 안정인데요. 약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왜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물가 정지가 아니라 왜 물가 안정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해서 기축통화국의 숙명이라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부채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부터 1980년까지 약 40년 동안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용인했던 게 바로 그 이유에서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인구학적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3명으로 전 세계 꼴찌라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입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하나도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개발도상국은 어떨까요? 이것은 인구가 가장 많다고 손꼽히는 국가들의 출산율인데요. 일단 중국마저도 출산율이 1.7명까지 떨어졌고 인도의 경우는 겨우 턱걸이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이 큽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에서 65세 이하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이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고령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중 많은 사람은 노인 돌봄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할 인구 자체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돌봄에 빠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가격을 유지할 때 이전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될 테고 같은 질을 유지할 때는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종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낮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과 같은 국가들 덕분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통화제도 분석가인 제임스 리카즈는 솔드아웃이라는 신간도서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요인 외에 통화정책, 정치, 그리고 공급 사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긴축도 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은 곧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서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음을 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도 내용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출판사에 직접 문의해 5권의 책을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책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